경제를 읽는 스마트한 습관. 김윤경의 생생경제. 아하 경제와 함께하는 한뼘 경제. 경제 상식과 재미를 매일 한 뼘씩 키워드리는 시간. 오늘의 주제, 세뱃돈으로 시작하는 재무계획 습관. 설 연휴 세뱃돈을 챙긴 아이들 주머니가 조금은 두둑해졌을 텐데요. 우리 속담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란 말이 있죠. 어릴 적 습관이 평생을 가기에 특히 경제교육에서 어릴 때부터 좋은 버릇과 습관을 길러줘야 합니다. 유대인은 어릴 때부터 경제관념이나 절약과 절제에 관해 철저하게 교육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유대인 아이들은 돈이 생기면 우선 저금한 다음 돈이 필요할 때마다 부모의 허락을 받아 저금해둔 돈을 찾아서 쓴다고 하죠. 부모들은 자녀에게 용돈을 주기 전에 반드시 어디에 쓸 것인지를 묻고 용돈의 지출 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아이의 용돈 지출이 계획서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자주 점검하면서 문제가 있을 때면 이를 함께 의논해 나갑니다. 자녀들은 거의 모두 초등학교 고학년쯤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용돈을 각자 벌어서 써야 하는 거죠. 집안일을 돕는 것을 시작으로 이웃 자동차를 세차해주거나 심부름을 해주면서 용돈을 벌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생활에서 사회의 적응력을 키우고 돈에 관한 개념을 알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돈이란 버는 것이란 이 중대한 개념을 스스로 깨우치게 해서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경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조금 다르죠. 우리에게 돈이란 태어나면서부터 사회 초년생이 될 때까지 오로지 쓰는 것에서 시작해서 쓰는 것으로 끝난다고 하겠는데요. 필요한 게 있으면 부모를 조르면 되죠. 부모는 아이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을 위해 사교육비를 쓰고 좋은 옷을 입히고 또 몸에 좋은 것을 먹이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지출합니다. 그렇게 자라난 아이들은 성인이 돼 취업하고 돈을 벌게 됐을 때 모으기보다는 쓰는 것에 익숙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경제교육에 관한 좋은 버릇과 습관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금융과 재무에 관련된 내용은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경제교과서에 실리기도 했죠. 학교에서 체계적인 금융교육과 재무설계가 왜 필요한지를 배우고 있으니 집에서는 용돈 예산서와 결산서를 써보는 기회를 가진다면 방학 동안 경제 개념을 갖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어떠십니까? 자녀에게 당장 세뱃돈 지출 내역서나 용돈 예산 결산서를 써보게 할 생각 드시나요?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아이가 세뱃돈이나 이 어른들로부터 받는 용돈을 즉시 통장에 넣어주고 얼마가 됐는지를 저는 확인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돈으로 뭘 살 수 있니? 뭘 할 수 있니?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데요. 필요한 건 뭐 부모가 다 사주지 자기가 돈을 직접 써보지 않으니까 돈의 개념이 여전히 없습니다. 그래서 집을 사주겠다, 뭐 차를 바꿔주겠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머릿속에는 아직 돈에 대한 추상적인 개념밖에 없는 거죠. 유대인은 역시 돈 교육도 확실히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올해부터는 적게라도 용돈을 주고 직접 한번 써보도록 할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야 아무래도 확실하게 구체적인 개념이 서게 되겠죠. 김윤경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네, 설 연휴가 지나고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영남 지방까지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오늘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은 AI가 장기화될 경우에 피해 금액이 무려 1조 원이 넘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고서를 작성을 하신 현대경제연구원의 정민 선임연구원과 전화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1조 원이나 되는 피해 금액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좀 놀라웠는데요. 이게 1조 원까지도 피해 금액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떤 산정에 의한 것인가요? 네, 먼저 그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4사분기 기준으로 국내 닭과 오리 사육수는 1억 5천여 마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서 이중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률이 5%, 10%, 15%일 때를 가정을 하여 직간접 피해액을 산출하였습니다.
또한 직접 피해액은 2008년 AI 발생 시와 환경이 유사하다고 가정하에서 정부 재정 소요액 3천억 원 정도 기준으로 각종 비용을 비례 추정하였고 간접 피해 규모는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전후방 산업의 생산 유발액을 도출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네. 따라서 적게는 3,400억 원, 많게는 1조 원 이상의 피해 규모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살처분된 가금류가 한 260만 마리가 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은 어느 정도의 피해 금액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확산율인가요? 이렇게 볼 때는 진짜 2008년에 AI 재앙이라고 불렀던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2008년 당시에는 감염률이 한 8% 전후 정도 됐었는데요. 네. 저희도 이 근거를 토대로 해서 그 피해 규모액을 추정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한 20건의 AI 의심 신고가 신고되었는데, 그 중에 이제 13건이 그 양성으로 나타났고, 네. 나머지 3건은 음성으로, 4건은 검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닭가오리 살처분이 한 270마리 정도 넘었고, 네. 아직도 의심 신고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살처분된 닭가오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피해 규모가 많이 늘어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AI로 인해서 지금 가금류,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뭐 닭이라든지 칠면조, 오리 이런 것들 산업 이외에도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산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아무래도 그 AI 발생에 따라서 그 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도 크지만, 이에 관련된 산업들도 이제 피해가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료산업, 그다음에 육류 및 가공업, 그다음에 네. 음식업 등이 대표적으로 간접적으로 피해를 볼 것으로 되는 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008년에 감염률이 8.7%였을 때는 아까 말씀하시기로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였었죠? 정확히 한 3,070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정 지출이 거기에 나갔던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1조 원이라고 하면은 감염률이 어느 정도 될 때 1조 원까지 나올 수가 있을까요? 저희가 추정한 거는 15%일 때 가정을 했을 때 1조 원이 넘는다고 이제 저희가 네. 추정을 했고요. 예. 15%요? 예. 그러면 2008년의 경우보다도 한 2배 정도나 더 많은 그런 감염이 일어나는 경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AI로 인해서 간접 피해를 보는 산업이 뭐 사료산업이나 육가공업, 음식업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이것들이 직접적으로 입는 손실액을 추산을 해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예상을 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 직접적인 피해는 농가에 대한 이제 살처분에 대한 그 보상액이나 예. 이제 방역비를 제외한 이들 산업에 대한 간접 피해를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들 간접적인 기회 손실 규모는 약 한 그 5%일 때는 한 519억 정도, 그다음에 15%일 때는 1,600억 원 정도 이럴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농가의 그 생산액이 이제 줄어들면서 이들 산업의 이제 투입 규모가 이제 줄어들고 그만큼 생산 가능한 규모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들이 나왔습니다. 2008년에 AI가 제일 좀 큰 규모였다라는 것은 기억이 나는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AI가 피해를 줬던 것이 몇 차례가 있었나요? AI는 과거에 한 4차례 정도 있었고요. 예. 말씀하셨듯이 2008년에 이제 피해액이 3,070억 정도로 가장 큰 피해 규모고, 네. 2006년하고 2007년에 이제 582억 원으로 규모가 가장 작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언젠가요? 그리고는 이제 2003년하고 4년 사이에 예. 있었고, 10년하고 11년 사이에 해서 이렇게 4차례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AI가 한번 오게 되면은 축산 농가의 피해 규모는 상당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구제역 같은 경우에요. 근데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됐나요? 구제역 같은 경우도 과거에 한 5차례 정도 발생을 했는데요. 네. 이렇게 보시면 이제 과거에 이제 2010년에 270억 원으로 규모가 가장 작았고 2010년과 2011년 사이에 발생한 게 2.7조 원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AI의 경우에 이제 살처분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걸 또 묻어야지 되고요. 그러면은 오염물질 같은 것들이 토양이라든지 또 우리 지하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오염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 살처분, 그다음에 오염물 물질 처리 등에서 이제 나오는 물질, 그 오염 물질들이 토양이나 지하수, 그다음에 상하수 오염을 시킬 수 있는 2차 피해가 네.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피해 농가 및 주변 지역에 대한 그 정기적인 오염 상태를 평가를 통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지만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4차례 있었던 AI의 경우에는 이런 2차 피해 규모도 측정이 됐었었나요? 과거 저희가 정부 통계치를 보면 이게 직접적인 그 피해 규모, 즉 재정 지출액만 발표가 돼 있었고 네. 간접적인 피해액은 아직 발표가 되질 않았고요. 네. 이번 연구에서도 저희는 이제 과거의 사례에 대한 그 간접적 피해는 연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차 피해도 그렇지만은 이게 또, 아까 말을 했던 게 가금류 산업 자체도 위축이 되지만은 정말 닭이나 오리 같은 것들은 한동안 많이 꺼리게 되잖아요. 먹는 것들을. 그러니까 그래서 입는 그런 그 산업적인 피해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네. 피해 규모까지는 같이 산출이 되지는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예. 아무래도 이런 이제 피해가 있다 보니까 이런 그 그러니까 축산물에 대한 그 소비가 좀 줄어들 것으로 이제 예상은 되고 있지만 네. 저희가 직접적으로 비용에 대해서는 추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수요 조사를 하기는 하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참 이게 뭐라고 해야지 될까요? 있을 때마다 매번 좀 반복되는 우려 이런 것들이 있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좀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사전에 네.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없을까요? 그 아무래도 이제 전염성 가축 질병 발생을 예방을 하기 위한 노력이 이제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뭐 국가 차원의 이제 체계화된 대응 요구하는 이제 질병이나 위해 요소에 대한 이제 예방, 그다음에 진단, 치료, 그다음에 이에 대응한 시스템 개발 관련 기술에 대한 그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공통 질병의 경우 질병 근절을 위해서 새로운 백신, 그다음에 치료법, 그다음에 진단 검사법 개발 등 그 연구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그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그런 기사도 봤어요. 이 이제 타미플루나 이런 것들을 먹고서 관련 네. 공무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직접 살처분을 하고 메모를 하는데 그런 것들로 굉장한 트라우마가 생긴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피해가 생긴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근데 이 예. 메모리나 살처분밖에는 방법이 없을까요? 글쎄요, 제가 예. 그쪽 전문가가 네. 제가 정확히 아니라 정확히 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도 혹시 이렇게밖에는 하지 못하는 건지 좀 의구심이 좀 들기도 해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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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쪽 예. 분야가 전문가가 아니기 네네. 때문에 그렇-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죠. 뭐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게 고병활성 HON1인가요? 그거랑 이제 신종플루가 이번에 같이 유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돌연변이가 만들어져서 또 심각한 또 위험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이런 것들에 대한 특별한 백신도 사실은 없다라는 얘기를 또 들었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예. 이런 백신 개발이나 이제 치료법 같은 것들이 이제 국가 차원에서 좀 개발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번 지나가면은 피해액이 상당히 커서 좀 사전의 노력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뭐 국가적인 차원의 어떤 제도 마련 외에, 좀 미시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좀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먼저 번에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런 백신 개발이나 이제 그 치료 및 진단 검사법 개발 등 그다음에 제품화를 비롯해서 연구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중장기적인 이제 기초, 역학, 임상 연구를 통해서 그런 이제 국가나 민간이 합동으로 이제 그런 연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정민선임 연구원이었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는 재무상담이 있습니다. 상담이나 또 의견 있으시면은 문자 메시지,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그리고 YTN 라디오 앱 예스를 통해서 김윤경의 생생경제에 실시간으로 참여 메시지나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여보, 우리 집 도로명 주소 알아? 그럼 당연하지. 대안길 5번이잖아. 어?
벌써 알고 있었네. 도로명 주소는 도로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번호 건물이 순서대로 있으니까 도로 이름과 건물 번호만 기억하면 쉬워. 와, 알려주기도 찾아가기도 정말 편하겠네. 네, 각종 민원 신청할 때도 우편물을 보내거나 길 찾을 때도 이젠 도로명 주소. 도로명 주소 홈페이지나 주소 찾아 앱에서 우리 집 주소를 꼭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생각하는 안전행정부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News FM.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대학을 나오고도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 쉽게 말해서 대졸백수가 3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청년 취업이 여전히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겠죠.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기업이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원인을 찾는다면은 학력 인플레이션을 들 수 있습니다. 대학 진학률은 1990년대 초반까지 30% 정도였는데 이제는 80%가 넘습니다. 10명 중에 8명 이상이 대졸자. 그러니까 너무 학력들이 좋아지고 있는 게 문제란 거죠. 이 정도 학력이라면은 이 정도의 일자리는 가져야 한다. 이런 눈높이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은 여전히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지만 대다수 젊은이들이 원하는 것은 더 근사한 대기업의 일자리. 그래서 이른바 삼성고시에 20만 명 이상이 몰리는 기현상도 벌어지는 겁니다. 보상 심리 때문에라도 시간을 더 들여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다 보니 취업 재수, 취업 삼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년 백수가 많아지는 사회는 불안해집니다. 오죽하면 삼포세대라고 할까요? 취업 문제에 발이 걸려 넘어진 청년들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중소, 중견기업들이 근로조건을 개선해서 고학력자를 끌어들여야 한다. 취업과 교육의 연관성을 높여야 한다. 경제 고용 창출력을 높여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 얘기가 되고 있지만 사실 구체적이고 뾰족한 답은 없어 보입니다. 일자리는 경제와 사회의 활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새해에는 일자리 문제가 해소되는 방안이 많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죠. 이번 주에 있을 경제 일정과 이슈를 미리 알아보는 이번 주 스톡앤 이슈 시간을 가져야 될 시간인데요. 오늘 순서를 조금 바꿔서 재무상담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듀머니 김준하 팀장님이 지금 급하게 스튜디오로 들어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혀 숨차지 않으신데요? 네. 예, 외국계 보험사 프루덴셜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때문에 좀 떠들썩했는데 네. 보험사의 정보 유출 오시자마자 또 여쭤봐서 좀 그렇지만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그 기사를 조금 봤는데 네. 일단 그 금융당국하고 이 금융사가 너무 그동안 인식이 아니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네. 이유는 뭐 이게 감사 차원에서 개인정보 열람한 거기 때문에 네. 유출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데 사실 개인정보를 열람한 것 자체가 문제인데 그게 유출된 거 유출되지 아닌가요? 않았다 뭐 이런 예. 식으로 해명을 하고 있고요. 또 네. 굉장히 또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이제 보험 계약할 때는 알릴 의무라고 해서 개인의 이제 뭐 의료, 건강정보 네. 이런 것도 다 입력하잖아요. 자칫하면 이제 이런 정보가 이제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요. 네. 만약에 이제 이런 정보가 유출될 경우에는 뭐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피해가 그렇죠. 발생할 수 있겠죠. 상당히 민감한 정보잖아요. 네, 내가 그래서 어떤 질병을 알았는지 뭐 이런 것. 개인정보 관리에 있어서도 예. 이런 개인의 그 병력이라든지 뭐 건강 기록 같은 경우는 민감 정보라고 해서 별도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정보가 이제 보험사
마저도 이제 유출되고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다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냥 하나둘씩 드러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은 예. 그동안 쉬쉬 아니면 뭐 유출이 안 됐으니까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만 대응을 했었는데 사실 네. 근본적인 거는 이 이제 관리 감독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네. 지금부터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체계적이고 그다음에 유출하거나 뭐 열람을 네. 불법적으로 열람했을 경우에만 하더라도 굉장히 과도하게 이제 이 회사들을 징계를 해서 네.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팀장님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까 경제브리핑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대출받아라라는 문자가 많이 오다가 그건 하나도 없어졌고요. 네. 도박 사이트에서 그렇게 문자가 많이 왔어요. 연휴 동안에. 네. 예, 이쪽으로 다 옮겨간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네, 뭐 기존에 계속 하고 있었던 걸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아, 저도 네.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네. 아마도 이제 그동안 유출된 개인정보가 대출 광고는 지금 못하게 되어 네. 있고 하다가는 지금 큰일 날 상황이니까 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다른 데 활용하기 위해서 뭐 도박 사이트라든지 네. 이런 쪽에서 훨씬 더 많이 오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 그래서 참 이런 스팸 공해를 어떻게 해야지 되나라는 생각도 참 네, 들고. 이제 스팸 문제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제 네. 또 이렇게 금융사에서 일하고 있는 TMO들 네. 비정규직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분들에 대한 지금 뭐 생계 문제도 있고 그렇죠. 이게 복잡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제 금융 당국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 책임져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문제를 그냥 단순하게 TM을 네. 중지시킨다 이런 걸로만으로 너무 뭐 단순식한 해결이 예. 되지는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문제점들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당국도 생각이 있으시겠죠. 예. 네. 재무상담 들어온 내용 말씀드릴게요. 6121님인데요. 보증금 1,000만 원에 40만 원의 월세를 내고 약 1년 9개월을 살고 있는데 계약기간 만료일을 석 달 앞두고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집주인은 계약이 끝나기도 전에 이사를 가는 거니까 도배와 장판비 50만 원을 내놓으라고 한다는데요. 이거 제가 물어줘야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네, 사실 이제 월세 계약 같은 경우 보통 이제 2년이나 1년 계약을 하는데, 네. 근데 문제는 월세 계약은 거주 여부하고 관계없이 그 예. 계약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예. 이제 바꿔서 얘기를 하면 만약에 이제 이분이 1년 9개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공실이 된다라고 하면 이 동안의 월세는 이분이 또 내셔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방법은 이제 부동산에 월세를 내놓고 예, 새로운 세입자를 들어오게 한 다음에 나가시면 월세 부분은 부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렇게 이제 먼저 계약 기간 이내에 네. 계약을 해지하는 거기 때문에 중개료는 세입자분이 좀 내셔야 되는데 네. 말씀하신 그 도배나 장판 같은 경우는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비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이 약관에 계약서 상에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다. 라고 하면 모를까 그렇지 네. 않다라고 하면 세입자가 부담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분은 아마 이제 집주인께서 그 월세를 못 받는 돈을 이런 걸로 좀 상쇄하려고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9782님입니다. 가게를 하다가 접으면서 은행빚만 7천만 원 정도가 남은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국민임대아파트가 당첨이 돼서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7만 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됐는데 지금 빚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국민임대아파트도 압류가 되나요? 재산이라고는 이거 하나 남았는데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네, 사실 모든 재산이 다 압류되는 건 아닙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예. 압류 금지 예. 채권이라고 해서 압류 금지가 되는 금액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의하신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임대아파트 보증금 2천만 원인데요. 그래서 그 임대차보호법상 소액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예, 이게 이제 올해 1월 1일부터 법이 바뀌어가지고 예. 올해 1월 1일부터는 서울은 이제 9,500만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3,200만 원까지는 압류가 안 됩니다. 예, 요건 뭐 서울 다르고 경기도가 다르고 뭐 수도권이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해당 지역을 좀 따져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시기별로 조금 다릅니다. 네. 이제 법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예. 그 어느 기준의 법을 적용을 받을 것이냐 이런 거는 이제 그 설정이 우선된 것, 네. 가장 먼저 설정된 것을 먼저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 그걸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한 2천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뭐 그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예. 좀 참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주의 안정성은 보장이 되는 부분인데 아마도 빚만 남았다고 했는데 이 빚을 지금 상환하기가 어려우셔서 이런 질문을 하셨겠죠. 네, 이게 예. 압류도 안 되고 뭐 네. 개인 파산할 때도 면제가 되기 때문에 예. 은행 빚이 한 7천만 원 정도 있으시다. 그다음에 이제 다른 빚도 분명히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개인 파산이나 회생을 하시더라도 이 빚
이 집 문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네. 집 때문에 뭐 이렇게 개인 회생이나 파산 망설이지 마시고요. 채무 조정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 국민임대 주택, 국민임대 아파트에 가시는 분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이제 뭐 내 집이 있어서 좀 규모가 큰 경우에는 압류 대상이 되는 거죠. 네, 일반적으로 이제 네. 자기 소유의 집이라고 하면 압류가 됩니다. 이제 가압류라고 해서 압류가 되고요. 하지만 이때도 이제 보통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출을 받은 은행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고요. 네네. 만약에 이게 전세다라고 예. 하면 예. 전세금이라고 해서 압류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압류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선권의 집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이 끝날 때까지 네. 예, 그때까지는 압류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집주인 거기 때문에. 네, 계약 만기까지는 그대로 예. 있고요. 만약에 이제 재계약을 한다. 그대로 묵시적 계약 연장이 된다. 그러면 그건 그대로 유효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전세금을 일방적으로 압류당할 걱정은 없습니다. 아, 다만 그렇군요. 시간을 조금 번 거하고 별개로 예. 부채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예, 그 시간 벌었다 그리고 이제 그대로 두지 마시고 네. 채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조정하시는 게 예,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이 뭐 얼마간이라도 일단 빚을 갚는 데 쓰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채무 조정을 예.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압류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압류되는 예. 거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아니면 이제 뭐 개인 회생이나 파산하면 집을 못 지킬까 걱정하시는데 네. 그거보다는 채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네. 그때 상황에 따라서 주거 안정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있는 부분 좀 참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번 돈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재무상담하고 있습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의 0945로 문의를 하시거나 YTN 라디오 앱 예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메시지나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계속 집 얘기가 오늘 많이 나오네요. 8120님인데요. 저는 주택의 임차인으로 선순위 융자가 있는 집에 후순위 임차인입니다. 아이고, 말이 어렵네요. 문제는 이번에 저희 집주인이 개인 회생 신청을 해서 은행에서 저희 집도 경매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개인 회생 신청 중에 임대인의 소유주택을 제가 사도 되는 걸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일단 이제 집주인이 개인 회생을 신청하시는 건데 네. 이분은 이제 여기에 새 들어 사시는 거잖아요. 깡통주택이 되는 거죠? 네, 예. 뭐 이른바 깡통주택, 깡통전세라고 하는데 이때도 이제 개인 회생을 하더라도 그 임대차 보호법상 최우선 변제권 인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은 9,500만 원 이하 보증금에 대해서 3,200만 원까지는 예. 보호가 되시기 때문에 이제 집주인의 개인 회생을 하더라도 세입자분의 전세금 이 중에 3,200만 원까지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이거 보호 받으려면 대항 요건이라는 게 좀 필요한데요. 네. 이게 대항 요건은 이제 실제 거주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민등록 전입 신고를 네. 또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살고 있다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확정 일자를 예. 받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확정 일자를 받으시면 대항 예. 요건이 되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전세권 등기 설정 뭐 이런 것들을 하셔도 대항 요건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 경매를 하게 되면은 이 임차인이 집을 매수할 수도 있게 되나요? 네, 일단 그 매수도 가능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이게 신용 문제이긴 하지만 네. 별채권이라고 해서 주택하고 딸린 따로 갚아야 되는 개인 회생을 하더라도 이 돈은 따로 갚아야 되는 채권이 네. 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이제 개인 회생을 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개인 회생을 이유로 경매를 시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 다 경매가 되고요. 이 경우에 그 경매 여부와 관계없이 예. 세입자분이 응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예. 이 집에 이제 낙찰되는 데 가서 낙찰 기일에 맞춰서 네. 내가 이 집을 사겠다. 입찰을 하실 수 있고요. 혹시 그러면은 그 세입자가 경매에서 특권을 가질 수가 있나요? 특권은 없습니다. 우선 낙찰받을 수 있는 예를 권리가 들어서 없어요? 뭐 예. 우선순위로 같은 금액의 낙찰을 네. 받을 수 있다 이런 건 없는데요. 예. 동일한 금액에 이제 낙찰을 받을 수 있고요. 동일한 순위에서 다만 이제 나중에 그 낙찰하고 나면 대금을 지급해야 네. 되잖아요. 이 대금을 지급할 때 내가 전세금이 여기 들어 있기 때문에 그 전세금 네. 분만큼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면제하고 상계 처리하고 네. 나머지 금액만 법원에 내셔도 됩니다. 요즘 이런 경우가 간혹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조금 조심하셔야 될 거는 네. 이 경우에 이제 집을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서
하시는데 우선은 좀 따져보셔야 될 게 내가 만약에 현재 응찰을 하지 않았을 때 어느 정도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네. 응찰을 하면 어느 정도 이익이 있는지 요걸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세입자분들이 이 집을 낙찰받기 위해서 다시 대출을 또 일으켜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와 별개로 이제 대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금융비용 같고요. 같은 것들. 예, 예. 그리고 이제 그럴 때 대비해서 그 경락주택 잔금 대출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권에 이런 대출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전에 있었던 그 은행의 대출을 갖다가 인수하는 방식, 채무를 인수하는 네. 방식으로 이렇게 대출금을 다시 받지 않고 예. 그 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권리 분석을 좀 잘 하시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뭐 무턱대고 좀 네. 하시기보다는 전문가의 조언 좀 들으시고 그렇겠죠. 네, 내가 예. 어느 정도 비용 마련이 가능한지 이런 것도 따져보고 좀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이 지역 집값이 또 오를 것인지 정말 내가 이 집을 이렇게 경매로 사는 것이 유리한지 이런 판단을 혼자 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상환 네. 가능성이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네. 사실 대출을 받기 때문에 이분이 과연 이제 정상적으로 갚을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원래는 우선 그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고 했는데 법이 좀 바뀌었나 봐요. 그거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내 소유의 유치동산 압류에 대해서는 그 채무자의 가족들이 낙찰을 받을 수 있고요. 이거는 예. 이제 가족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예. 우선 그 입찰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가족 관계일 때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됐었군요. 그리고 다음은 1282님입니다. 은행권에 대출을 2군데 받았는데 사업 실패로 갚을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 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하려던 중에 우연히 땅을 상속받게 되었는데 지금 갖고 있는 빚은 7천만 원이고요. 땅값은 3천만 원 정도인데 이 땅으로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하지 않고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사실 이게 이제 상속을 받으셨던 지금 상황이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산이 3천만 원 늘었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부채가 한 7천만 원 정도고 예. 재산은 뭐 3천만 원 하고 나머지 재산이 더 있으실 텐데 이걸로 이제 어느 정도 뭐 재산이 있는지 앞으로 상환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뭐 파산을 하시든 회생을 하시든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단순하게 현재는 뭐 이 3천만 원짜리 땅을 가지고 7천만 원짜리 그 채권자와 뭐 어떤 합의를 한다거나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단독 채무일 경우에는 뭐 하실 네. 수도 있겠지만 2군데 은행이라고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건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또 한 예. 가지는 일단은 이 자산에 대해서 채권자가 알고 있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이 회수하려고 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협상이 제대로 되지는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이 재산을 포함해서 이제 자산 부채 내역에 따라서 어떤 채무 조정 방법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땅을 상속받게 되면은 내야지 되는 세금 같은 경우에도 적자니 또 있지 않을까요? 네, 뭐 이미 상속을 받으신 상황이고 예. 아마 이제 소액이기 때문에 네. 땅값이 한 3천만 원 정도라고 하셨으니까 내셔야 될 세금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네. 이미 상속을 뭐 받지 않은 상황이라면 상속을 다른 분이 뭐 선순위가 있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 좀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미 받으신 상황이라면 이제 자산으로 보고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래도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좀 고려를 하셔야지 될 것 같다라는 조언이셨고요. 네. 지금 0188님의 상담인데요. 미용실을 보증금 5천만 원, 월 160만 원에 5년을 계약했는데 지금 2년 됐고요. 다른 상가는 경기가 안 좋아서 보증금 월세 내려주고 있는데 우리 가게는 계약 끝날 때까지 이런 조건을 변경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나요? 아니면은 계약을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지금 문의를 주셨습니다. 네, 서로 이제 계약 자체가 사적 계약이기 네. 때문에 그리고 법적으로 지금 5년 계약을 하셨기 때문에 네. 계약 이전에 뭐 파기하시고 재계약하시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인하가 되는지 옮길 것인지 예. 이런 거에 따라서 좀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또 종종 있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그렇습니다. 좀 드네요. 네. 오늘 급하게 들어오셔서 상담 잘 해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또 새는 돈 막아주러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에드머니의 김준하 팀장님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이번 주에는 어떤 일정과 이슈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KTB 투자증권의 최현기 이코노미스트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잠시 외부에 좀 다녀왔습니다. 저희 방송 약속을 지키셨어야죠. 예, 죄송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 미국이 1월 FOMC에서 결국은 자산을 매입하는 것을 추가로 줄이겠다라고 밝혔죠. 근데 양적 완화가 축소가 되는 걸 지금 굉장히 시장에서는 좀 우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걱정을 해야지 될 부분일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연준의 그 양적 완화 축소 결정 자체가 이제 뭐 시장 예상치에는 좀 어느 정도 부합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그렇죠. 예. 뭐 신흥국 금융시장이 뭐 불안하다는 점이 좀 테이퍼링을 조금 단계를 조금 완화시키지 않겠냐라는 일부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네. 뭐 성명서에서는 뭐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어떤 언급은 좀 없었고요. 결국에는 미국 경기 회복세가 지속이 된다라는 점 이런 점들이 결국에는 양적 완화 축소 결정으로 좀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연준의 그 경기 판단 자체는 사실 그 1월 베이지북보다도 오히려 더 좀 낙관적인 좀 톤으로 좀 약간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양적 완화 축소의 명분 자체가 결국엔 경기 호조수에 있기 때문에 좀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이 좀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 자체는 어쨌든 저희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3월 FOMC 회의 이전까지 어떤 테스트 구간이 좀 진행이 될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좀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 좀 여진이 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과도하게 좀 반응한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추가 테이퍼링 우려 이런 말들이 오늘 이제 증시를 설명하는 기사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신흥국 불안과 테이퍼링의 연관관계를 최한기 이코노미스트께서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좀 우려가 좀 약간 과도하게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그 지난 이제 3분기와 이제 비교가 상당히 좀 많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때랑은 좀 상황이 많이 다른 게 이제 미국 경기 모멘텀 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 경기 모멘텀이 이제 같이 붙어서 많이 갔었고요. 또 하나는 그때는 이제 미국 경기의 회복세가 진행이 되면서 좀 어느 정도 좀 낙수 효과가 좀 있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4분기 GDP 뭐 성장률 뭐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때 그 성장률의 내용을 보더라도 대부분 그 민간 소비뿐만 아니라 어떤 순수출의 어떤 기여도가 좀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수출은 이전보다 더 많이 한 반면에 수입은 많이 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좀 그 해외 대외 수요의 어떤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들의 어떤 금융시장 불안 자체가 경기 모멘텀으로 가려지지 않는 지난 3분기 때처럼 그래서 그런 구간들 때문에 당분간은 좀 이러한 우려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그 신흥국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신흥국들의 펀더멘탈 자체에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뭐 불안감이 좀 당분간은 좀 지속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는 어떨까요? 일단은 뭐 차별화가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뭐 같은 논리지만은 결국엔 경기 모멘텀이 좀 더 확실해져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미 연준의 테이퍼링이 진행되면서 지금 시장에서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게 결국에는 미국 채금리가 급등할 것이다. 그리고서 달러화 강세가 촉발이 되면서 신흥국 자금 유출이 될 거다라는 어떤 그런 우려가 남아 있는데 아직까지의 어떤 그 지표상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미국 채금리는 오히려 떨어졌고요. 그리고 달러와의 강세 정도도 아직까지는 심화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우려가 조금 더 지속이 되겠지만 이것이 또 과도하게 확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그렇게 치자면은 체질이 좀 괜찮은 편이니까요. 일단은 지금 신흥국들 지금 오히려 그러니까 자국 통화의 가치의 그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신흥국들에 비해서는 경상수지 부분 상당히 양호하고요. 뭐 GDP 대비 한 6% 정도 되고 있으니까 양호하고 뭐 외환 보유고도 아직 충분하고 사실상 원화가 지금 뭐
오늘도 뭐 1,080원대를 돌파를 했습니다만 뭐 이전 박스권의 흐름에서 보면은 아직 크게 튀었다고 보기엔 좀 어렵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신흥국 금융시장의 불안에 좀 동조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호재가 될 수 있는 재료들이 이제 이러한 그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으로 좀 가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국의 최근 실업률이 아마 6.7%인가 그렇죠? 예, 근데 12월 달 기준으로. 예. 근데 이 연준이 테이퍼링을 더 하겠다라고 보는 포워드 가이던스, 그러니까 기준점이 실업률은 6.5%, 물가 상승률은 2.5% 이렇게 되지 않나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이게 조금 좀 달라질 가능성은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일단은 이제 3월부터 이제 차기 연준 의장이 제니 옐런이 이제 주재를 하는 첫 FOMC 회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그 12월 달에 고용 보고서를 복기를 해보면 신규 고용의 증가폭이 크게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 자체가 6.7%까지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서 그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 사실은 약화되고 있고요. 네. 또 양적 완화 축소 과정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텐데 그럴 때마다 그 조기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3월 달에는 뭐 추가적인 테이퍼링 시행 여부도 뭐 중요하게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포워드 가이던스의 수정 여부에도 좀 시장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예상으로는 이제 그 실업률과 물가 이외에 뭐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변수를 좀 더 추가시키는 방안이 검토가 돼 있고요. 아니면은 뭐 직접적으로 뭐 실업률의 기준을 좀 더 하향 조정하는 그런 방안들이 좀 검토가 되면서 연준이 그 시장과 경제 주체 간의 어떤 기대를 계속적으로 좀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을 추가를 한다. 그러면 지금의 그 미국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어느 정도고 만약에 포워드 가이던스에 이게 포함이 된다면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일단은 지금 경제활동 참가율이 지금 한 63%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데 상당히 좀 낮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구직 단념자, 그러니까 장기 실업자들이 오히려 그 더 최장기로 가면서 아예 장기 실업자에서도 이탈이 되면서 사실상 이제 경제활동 참가 인구로 포함이 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신규 고용이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실업률이 떨어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이 다시 올라가면서 신규 고용이 뭐 20만 명 전후의 증가세가 꾸준히 발생하면서 실업률이 떨어지는 그것이 좀 오히려 좀 고용 시장의 어떤 질적인 회복세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국의 경우에도 이렇게 좀 구직을 포기하는 그런 인구가 꽤 많아지고 있었나 봐요. 일단은 이제 경기가 사실상 회복은 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그 고용을 늘리는 설비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늘진 않았고요. 결국에는 고용은 늘리지 않는 가운데 물론 이제 고용이 회복되는 단계겠습니다만 고용 시간을 늘리거나 뭐 이런 쪽으로 좀 그러니까 고용을 크게 늘리지 않는 가운데 어떤 뭐 가동률을 높이거나 이런 쪽으로 계속 해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임금 상승을 높일 만한 어떤 질적인 고용 회복세랑은 지금 그 미국의 고용 시장은 좀 거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작년 4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3.2% 시장에서 예상했던 정도였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 경제는 많이 이제 성장세가 회복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또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심리, 그러니까 이렇게 성장이 어느 정도 그 궤도에 들어서게 되면은 주식에도 좀 많이 뛰어들고 이런 심리가 좀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죠. 예, 일단은 뭐 성장률 자체는 상당히 좀 잘 나왔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3분기 때도 이미 4%의 어떤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고 또 10월 중에 연방정부 폐쇄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 성장률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미 연준의 판단하는 것처럼 미국 경기 회복세는 보다 더 뚜렷해졌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미국의 어떤 그 증시의 상승 랠리를 더 높일 만큼의 어떤 뭐 기업 실적이 부분 못 받쳐준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그 신흥국 증시로 전이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미국이 지금 뭐지 셰일가스 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국 내 어떤 생산
쪽, 그래서 과거처럼 최종 소비의 역할을 못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그 선진국 증시와 신흥국 증시의 어떤 디커플링 현상이 아직까지 좀 해소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KTB 투자증권의 최현기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네, 오늘도 상당히 좀 추웠는데 내일은 입춘인데 항상 왜 이렇게 입춘엔 추운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추위가 매서울 거라고 하는데요. 든든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